20년 동안 한 사람의 손으로 이어온 김장이 있었습니다. 붉은 대야 속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절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대야가 터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의 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작은 온기를 전하는 채널, 너의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이 라디오의 불빛을 더 오래 지켜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새벽 5시가 되기 전 먼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풀빛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별이 지지 않은 시간이라 마당의 그림자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한 손으로 이불 모서리를 더듬어 접으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 네모진 자개시계가 무겁게 틱틱 소리를 내고 있었고 시계 바늘의 앞과 뒤 사이에 긴 밤이 아직 덜 접힌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이 벽돌 틈을 촉촉하게 채웠는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몸 밑으로 슬며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흰 비닐이 겹겹이 씌워진 모종 상자가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트럭 한 대가 헛기침을 하는 늙은 사람처럼 부르릉 소리를 한 번 더 내고 잠이 든 듯 서 있었습니다. 트럭 적재함 가장자리에는 봄양원회라고 손으로 쓴 듯 투박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흙물이 굳어 어제의 일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밭에 물 좀 일찍 줘라.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얇고 단단했습니다. 윤말자 은주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말자는 아침 공기를 먼저 차지한 사람처럼 늘 첫 문장을 선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늘 부탁의 모양을 하고 있으되 내용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이 그 말의 가장자리에 얼음을 묻혀보내면 은주는 그 얼음이 이마에 톡 떨어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은주는 네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공기 속으로 바로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방 한쪽에서 누워있던 남편 최도균이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몇 시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5시 조금 덜 되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균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셔츠를 들고 어깨에 걸쳤습니다. 방 안 공기가 셔츠의 얇은 천을 스치며 사각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 불을 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한번 깜박이고 나서야 천장에 흰빛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들어 수돗물을 채우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칡 불꽃이 피어오르며 금속 냄새가 잠깐 스쳤습니다. 은주는 어젯밤 벗어둔 고무장갑을 뒤집어 말린 다음 장갑의 입구를 손가락으로 2~3번 두드렸습니다. 말라붙은 소금기와 흙가루가 작은 먼지처럼 공중에 떴다가 주방등 아래에서 반짝이며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오늘도 밭 나가야 해요? 도균이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묻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끼우는 그의 손동작이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심어야 내일 살아납니다. 힘들면 내가 주말에 도울게요. 괜찮아요. 주말에 오시면 어머니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은주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모서리는 곧 찢어질 듯했고 그 뒤에 숨어있던 표정 피곤 체념. 그래도 해야 한다는 각오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도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다 하면 좋은 거, 싫다 하면
싫은 거라는 오래된 공식은 그의 몸에 줄무늬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그 진동에 실린 듯 했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은주는 찻잔 2개에 보리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잔 표면에 뜨거운 숨결이 맴돌며 부엌 창문에 얇은 긴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막을 손등으로 쓸어내리자 바깥마당의 윤곽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흰 비닐 아래 초록빛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땅으로 내려가기 전 모종의 어린 잎들이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화 코끝이 서늘한 흙에 닿자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밖까지 이어진 흙길은 밤새 내려앉은 안개로 눅눅했고 은주의 발자국은 그 눅눅함 위에 느린 박자로 찍혔습니다. 툭, 툭, 툭. 발자국 소리와 장화가 땅을 떼는 소리가 번갈아 뒤섞여 짧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밭은 집 뒤 언덕을 반쯤 돌아나가면 나타났습니다. 낮은 돌담과 버드나무 몇 그루가 경계처럼 서 있었고 그 뒤가 은준의 배추밭이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흙색깔 사이사이로 겨우내 남아있던 오래된 잡초 뿌리가 뼈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주는 호스를 길게 끌어 물을 틀었습니다. 펌프가 공기를 밀어내며 한번 크게 우웅 울더니 이내 물줄기가 벌떡 일어나 휘청거리며 앞으로 뻗었습니다. 차디찬 물이 흙에 떨어질 때 흙이 숨을 들이마시는 듯 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벌어야 하고 여자는 살림해야지. 며느리가 일 잘하면 집안이 편안한 법이야. 며칠 전 마루 끝에 앉아 말자가 내뱉던 말이 은주의 귓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리본처럼 예쁘게 묶여 있었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편안한 법이라는 말은 어쩌면 누구에게는 면죄부였고 은주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은주는 물줄기의 각도를 조금 낮추며 내면의 독백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묵을 것 없이 씨앗 같은 말을 가슴에 묻어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물주기를 먼저 끝내고 모종을 옮겼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에서 뼈가 사각하고 긁히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몇 해째 반복한 일이라 손바닥에 굳은 살은 이미 분필처럼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상자 모서리가 그 굳은 살을 누르면 마치 돌을 손으로 쥔 것처럼 저릿한 전기가 스쳤습니다. 은주는 그 저림에 익숙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자의 시선이 멀리서 느껴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조금 올라오자 밭 뒤의 안개는 엷은 천처럼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흙의 결을 따라 비스듬히 스며들었고 그 빗살 사이로 물방울이 작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느 순간 은주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가슴 속 어디선가 오래된 소리가 나왔습니다. 툭 하고 심장이 느릿하게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땅도 함께 뛰는 듯했습니다. 햇빛 아래의 작은 반짝임들, 물줄기와 흙, 모종잎의 떨림, 이 모든 것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은주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주문 같았습니다. 쉬지 말고 해 떨어지기 전에 맞춰. 어디선가 말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밭둑 위에 서 있는 말자는 갈색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오래 쓴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네라고 답했으나 목소리는 흙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숙여 모종을 땅에 눕혔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덮고 손바닥으로 톡톡 2번, 3번 눌렀습니다. 모종이 땅을 받아들였는지
입 하나가 떨리다 말고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고, 은주는 그 작은 반응에 괜히 안도했습니다. 점심 무렵, 은주는 밭 한가운데 놓아둔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간장 계란밥과 무말랭이가 있었고, 소금 간이 적당히 된 애호박 볶음이 얇은 비닐랩 아래에서 빛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이 알루미늄 도시락 벽을 긁을 때마다 챙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 끝이 서로 닿을 때의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딴맛이 섞인 밥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은주는 크게 두어 숟가락을 삼키고 바로 물통을 들었습니다. 찬 물이 식도의 구불기를 따라 훅 하고 내려가는 동안 햇빛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을 했습니다. 화면에는 둘째 올케 연정의 이름이 떴습니다. 언니 요즘 농사일은 잘 돼요? 어머니가 고생 많다 그러시던데요. 연정의 목소리는 늘 가벼운 구슬처럼 굴러갔습니다. 그럭저럭요. 올해는 비가 일찍 와서 조금 서두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도 좀 넉넉히 담가 주셔야 해요. 작년에 김치 금방 떨어졌거든요. 아, 참 이번엔 농촌 효부 브이로그 찍을 건데 언니 손 나오는 컵 몇 장만 아니에요. 언니 바쁘시죠? 그럼 사진만 잘 보내주세요. 무릎 괜찮으시고요. 연결음이 끊기고 은주는 멍하니 화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SNS 알림이 떴습니다. 시댁 김장 도와주는 며느리의 하루짜릿한 실층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화면 속 연정은 흰 앞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분명 자신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땀에 젖은 자신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에는 와 진짜 효녀세요. 손맛이 다르시다 같은 문장들이 하트 이모지와 함께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땅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 속 간편한 세계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은주는 마지막 줄의 모종까지 흙으로 눌러주었습니다. 일어서려다가 허리에서 찌릿하고 전기가 튀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켜도 흉곽이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무릎을 펴는 대만도 4번의 숨을 썼습니다.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고 허리를 조심스레 펴자 멀리서 매미 소리가 흩어졌습니다. 봄을 끝내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매미는 이미 자신의 이름을 연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온수에 손을 씻자 물은 빠르게 탁해졌습니다. 손톱 밑 흙이 후두둑 떨어졌고 손바닥에 굳은 살 위로 뜨거운 물이 얇은 막처럼 퍼졌습니다. 타는 듯 아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 통증 끝에 안도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은주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를 찢어 허리에 붙이자 멘톨 향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멘톨 향은 좋으면서도 슬펐습니다. 그 냄새는 어김없이 무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작은 바늘들이 등뼈 사이를 오르내리는 듯했고 발 뒤꿈치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균이 병원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자 앞에서는 절대 못하던 어조로 말끝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의사는 MRI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회색과 흰색의 얼룩들 사이에 작은 튀어나옴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허리디스크 초기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거운 것 들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시면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최소 몇 주는 쉬셔야 합니다. 일 단위의 무리 금지라고 단정했습니다.
은주는 의사의 입술 움직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라는 말이 가끔은 불가능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요. 포르셋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실 문을 나서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포르셋은 허리를 잡아주겠지만 집안의 무게까지는 잡아주지 못하겠지요. 집에 돌아오니 말자가 부엌에 앉아 시금치 다듬는 중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더니 벌써 왔어. 네. 약만 지었어요. 그래. 약은 먹되 일은 해야지. 배추는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 오늘 안 심으면 다 썩는다. 말자는 시금치 잔뿌리를 손톱으로 톡톡 끊으며 말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초록즙이 스며 있어 말끝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의사의 말과 말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쪽만 현실이었고 다른 한쪽은 현실보다 더 현실이었습니다. 은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허리 보조대를 둘렀습니다. 보조대의 고리를 잡아당길 때 직물과 벨크로가 맞물리는 찍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약속을 덧댄 소리 같았습니다. 버티자. 벽에 기대 서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코로 들어오는 냄새 비, 흙, 멘톨, 그리고 아주 옅은 된장 냄새를 차례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차분히 붙잡듯이 그리고 다시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햇살은 고집이 셌습니다. 밭 위를 가로지르던 바람마저 점심을 먹으러 간 듯 잠깐 멎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땀이 줄줄 흘러 턱끝에서 툭, 툭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각도를 줄이려고 무릎을 더 굽혔더니 이번엔 무릎이 항해했습니다. 왼쪽 무릎에서 작은 딱 소리가 났고 거기에 맞춰 하늘에서 까치가 까악하고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울음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맞아. 지금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까치의 울음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은주는 모종을 심을 때마다 땅을 손바닥으로 톡톡 2번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 뿌리 내려. 작은 말풍선을 모종마다 선물하듯 말풍선들은 흙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 또 한 줄, 밭은 새로운 녹색의 질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속에서도 초록은 늘 선명했습니다. 흙먼지의 갈색과 초록의 대조는 마치 아침과 저녁 사이의 대비처럼 명확했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밭둑에 드리워졌습니다. 말자가 부채를 한번 펴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냐? 네. 내일은 연정이 내려온다더라. 영상 좀 찍는다고. 요즘은 그런 걸 찍어야 장사가 된다나 뭐라나.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자의 목소리에는 그런 것들 영상, 장사, 효부에 대한 이해와 무관심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진 않지만 그 효용은 영리하게 취하는 종류의 중립. 물 더 주고 들어와. 말자는 부채를 접었습니다. 부채 끝에서 은색 잔사가 딱 하고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밭에서 나오는 길에 은주는 돌담에 잠깐 등을 붙였습니다. 등이 닫자 돌의 서늘함이 피부를 타고 안쪽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돌담 너머로 보리 이삭이 바람에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보니 석양이 구름 가장자리를 얇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기 직전의 노랑. 그 색이 밭 전체에 얇게 도포되어 자신의 땀과 흙과 멘톨 냄새 위에 마지막 칠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은주는 또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2번째였습니다. 둘 다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지탱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밤이 오면
통증들이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낮 동안 묻어두었던 통증들은 어둠을 먹고 커졌습니다. 허리에서 맥이 올라오고 손목에서 모래가 굴러가는 듯한 감각이 돌았습니다. 은주는 손등에 아이스팩을 얹고 허리에 핫팩을 붙였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교차하면서 피부 위에 얇은 국경이 생겼습니다. 그 국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편은 버팀, 저 편은 쉼. 몸속에서 작은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만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병원에서 쉬라 했잖아요. 배추는 사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은주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말자의 말을 자신의 목소리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들은 문장은 자기 언어가 되는구나. 그 사실이 소름처럼 등을 스쳤습니다. 잠깐 몸이 떨렸습니다. 도균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목에 모래를 분해하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은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해가 아니라 같이 하자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요라는 말을 한 번 더 꺼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편리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당장은 편안해졌습니다. 다만 내일이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장화를 신었습니다. 보조대를 더 세게 조였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보조대의 벨크로가 비밀리에 찍찍하고 결의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물기를 다르게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은 허리를 더 써야 했으니까요. 호스 끝을 낮추고 물을 넓게 퍼뜨려 뿌리까지 천천히 스며들게 했습니다. 물이 흙으로 들어갈 때 흙 표면이 불쑥 들썩했다가 숨을 내쉬듯 가라앉는 움직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미세한 오르내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박동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물흙숨, 물흙숨. 마치 짧은 구령처럼. 오전 10시가 지날 때쯤 마을길 아래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 이장이 신문 뭉치를 옆에 낀 채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어이쿠, 또 혼자야? 복순은 바둑에 오토바이를 세우며 물었습니다. 도균 씨는 출근했고요. 다른 식구들은 오늘은 각자 바쁘다고 하시네요. 복순은 고무장갑 낀 은주의 손을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손등에 돋은 작은 핏줄과 굳은 살의 지도, 그 지도를 오래 읽어온 사람처럼 복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면 같이 밭에 나와야지. 화면으로는 흙기가 안 묻어. 손으로 만져야 묻지. 복순의 말은 바람보다 묵직했습니다. 밭 전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물줄기의 각도만 더 낮췄습니다. 물흙숨. 복수는 돌아서며 낮에 뭐 필요하면 전화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엔진이 다시 살아나며 작은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그 먼지가 뜨거운 공기 속으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흩어짐을 한참 보았습니다. 고른 패턴, 무너짐, 그리고 다시 평평해지는 과정. 잘 알고 있는 순서였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걸렸을 때 은주는 모자 안쪽에 땀을 짰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며 목덜미에 닿자 그 차가움에 잠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줄만 더. 그녀는 스스로와 거래를 했습니다. 한 줄을 마치면 물을 마시고, 두 줄을 마치면 허리를 펴고, 세 줄을 마치면 손을 씻고, 그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사탕 같은 보상들. 그것들이 없으면 오후는 너무 기니까요. 연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못 내려가요. 가게에 급한 손님이 대신 우리 집 것 좀 넉넉히 부탁해요. 영상은 다음에 찍어요 하트. 은주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닫고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엎어두었습니다. 햇빛이 뒷면에 금빛 로고를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그 화면, 속 언어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화면은 가볍고 빠르고 안전했고, 흙은 무겁고 느리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필요한 건 흙 쪽이었습니다. 오후, 바람이 조금 불어주었습니다. 바람은 먼저 가만히 서 있는 것들을 찾아와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모종의 잎들이 파도처럼 사르르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파동에 맞춰 허리를 숙였다 폈습니다. 움직임의 리듬을 자연과 맞추자 통증도 리듬을 가졌습니다. 통증이 규칙적으로 오면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고통은 생각보다 덜 잔혹했습니다. 해가 기울며 들판이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는 시간. 은주는 마지막 물을 줬습니다. 호스를 잠그고 나니 펌프에 우웅하는 진동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조용해지자 귀가 정막의 무게를 인식했습니다. 멀리서 개가 한번 짖고 그 뒤로 잠깐의 완전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은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툭툭 낫보다 조금 느린 박자였습니다. 돌담에 등을 기대자 오늘의 무게가 등판을 타고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노을은 이제 부드러운 주황을 넘어 보랏빛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늘 가장자리에서 얇게 꺼지는 등잔불처럼 빛이 조금씩 덜어졌습니다. 그때 은주는 아주 오래오래 미뤄둔 문장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냈습니다. 그 문장은 낡은 상자 속 편지처럼 구겨져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해요. 그 말은 목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처럼, 맥처럼 은근하고 꾸준하게 몸 안 어딘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허리의 뜨거움을 식히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온도를 너무 낮아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대문 언저리에 기대어 서 있던 도균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세제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낯이 익어 은주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도균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다음엔 같이 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농기구의 녹을 문지르고 손잡이를 몇 번이고 쥐었다 폈다 하며 마침내 움직이게 하는 수고처럼. 그러나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말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밤 공기가 천천히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끄니 시계바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틱틱 밤은 그 소리에 맞춰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잠깐 보았습니다. 말자의 젊은 시절 얼굴, 도균의 어릴 때 얼굴, 그리고 은주 볼살이 더 통통하고 눈빛이 지금보다 덜 경계했던 시절. 그 사진 속의 은주는 봄이라는 계절이 영원히 반복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봄은 결국 여름으로 밀려났고 여름은 가을을 예고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은 아름답지만 수확과 나눔이 없으면 오래지 않아 벌거벗은 뿌리만 남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은 심었고 내일은 버틸 것이고 모레는 바꿀 거예요. 그 마지막 단어가 혀끝에서 낯설게 맴돌았습니다. 바꾼다는 말은 늘 어른들에게서 금기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금기는 오래 들으면 미신이 됩니다. 미신은 때가 되면 살살 떼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씨가 오래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5분. 다시 자개시계의 틱틱 소리가 은주의 귀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이르게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몸은 때때로 마음보다 빠르게 배우고 더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별 하나가 지붕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별의 흰 빛이 잠깐 흔들릴 때 은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봄이 꽉 차서 넘치고 있음을, 그리고 곧 쏟아질 것을.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장화를 끌어당겼습니다. 허리 보조대를 조이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멘톨, 흙, 보리차, 그리고 아직 끓지 않은 새벽의 냄새, 그 모든 것을 폐 속 깊이 저장했습니다. 물흙숨. 오늘의 첫 구령을 마음속으로 올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당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새 한 마리가 전깃줄을 옮겨 앉으며 날개를 털었습니다. 획 공기의 결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그 결을 따라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 아래 흙이 부드럽게 웅하고 받쳐 주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가볍게 떠밀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발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건네는 무언의 격려처럼 오늘도 심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이 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물길은 어제와 다를 겁니다. 오늘의 허리 각도는 어제보다 낮아질 것이고 대신 무릎은 조금 더 넓게 펴질 겁니다. 오늘의 대답은 내일 수도 있고 잠시만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자기 목소리로 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은주는 호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펌프가 숨을 모았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물은 어제보다 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첫 모종 위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햇빛도 오지 않은 새벽에 이미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손바닥으로 흙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종이같이 얇지 않은 살집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의 가장자리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하루가, 그리고 그녀의 봄이 다시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씨앗을 심는 계절이지만 어떤 마음에는 규칙을 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은주는 물길을 바꿨고 마음 속 물길도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햇빛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새 문장은 이미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부터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끝에 아주 조그만 불씨처럼 미래형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가을 햇살이 낮게 누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여름 내내 잎을 키우던 감나무가 이제는 주황빛을 스스로 내뿜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강은주는 우물가 옆 평상 아래에서 커다란 파란 대야를 꺼냈습니다. 대야를 들어 올릴 때 손잡이 플라스틱이 끼익하고 울음을 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목을 담그자 그 차가움이 뼛속으로 쑥 파고들었고 손등에 잔 상처들이 짠하게 깨어났습니다. 절인 배추는 밤새 숨을 죽인 채 소금의 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 포기씩 들어 대야에 옮겼습니다. 절인 배추의 잎맥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졌고 그 물방울이 대야 바닥에 닿아 작은 종소리 같은 미세한 음을 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의 촉감은 늘 낯설게 부드러웠습니다. 바깥 잎은 축축하게 힘이 풀려 있는데 속대는 단단했습니다. 손끝으로 눌러보면 슥 미끄러지는 감촉 아래 숨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심장박동 같다고 은주는 매년 이때쯤 생각합니다. 마루 끝에서 시어머니 윤말자가 부채를 반쯤 접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배추는 절였냐 네 어머니. 이제 물 빼고 양념 버무리면 됩니다. 그럼 좋지. 둘째는 오늘 바쁘다니까 못 오고 큰딸은 내일이나 온대. 그래도 너 있으니 든든하다.
든든하다는 말이 공기처럼 가벼운 칭찬이 아니라 돌처럼 무거운 지시인 것을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내가 있으니 오늘도 다 내가 해라. 은주는 아래 입술을 안쪽으로 한번 깨물었습니다. 짠 소금물이 입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물가에 놓아둔 양념통 옆에서 고춧가루 포대가 사각 울었습니다. 오늘도 고춧가루는 바람처럼 산뜻한 향이 아니라 오래 익은 해바라기 씨, 오일 같은 묵직한 향을 풍겼습니다. 멸치젓 단지의 뚜껑을 살짝 여니 비릿한 향이 콧속을 타고 머리 뒤편을 스쳤습니다. 다진 마늘 뚜껑을 열 때의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매운 향이 눈가를 물리게 했습니다. 양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고춧가루는 말 없는 빨강, 마늘은 눈을 뜨게 만드는 흰숨, 멸치젓은 가을 바다의 낮은 울음, 그 모든 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김장이라는 합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물기는 바짝 빼야 해. 그래야 양념이 잘 먹어. 말자는 오랜 습관처럼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은주는 싱크대 거름망 위에 배추를 거꾸로 세워 물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거꾸로 선 배추에서 물이 또르르르 흐르고 스테인리스 배수구에서 징하는 금속성 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점심 무렵 흰 블라우스의 향기가 마당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둘째 올케 연정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마당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톡톡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오늘도 김장 대작전. 연정은 대야 앞에 쭈그려 앉는 신용만 하더니 휴대폰을 든 팔을 눈높이 위로 쭉 뻗었습니다. 셀카 모드의 화면에 자신이 더 예쁘게 나오도록 턱을 살짝 당기고 볼을 바람처럼 부풀려 V를 그렸습니다. 고무장갑은 한 짝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산뜻한 가을색 와인빛 젤이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집 6통은 좀 많이 넣어줘요. 남편이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거든요. 연정은 장난기 섞인 말투로 던졌지만 그 6통이 은주의 머릿속에서는 진짜 무게통 하나에 꽉 채운 배추와 무, 그걸 버무리기 위해 필요한 손의 횟수, 허리의 각도, 밤의 통증로 변환되었습니다. 6이라는 숫자 안에는 수백 번의 손놀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정은 그렇게 가벼운 향수 냄새와 함께 나갔습니다. 뒤이어 휴대전화가 팅하고 울렸습니다. 시댁 김장 도왔어요. 어머니 손맛은 역시 최고. 사진 속 연정 뒤로 은주의 대화가 연출 소품처럼 작게 잡혔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으려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엎어진 화면 아래로 고무장갑이 찰박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마다 땀과 물기가 섞여 두터운 막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장갑 안쪽의 습기가 피부에 닿아 오래된 흉터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주야, 양념을 미리 버무려 둬라. 말자의 목소리가 또 한층 내려앉았습니다. 네, 은주는 고춧가루, 멸치젓,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 찹쌀풀을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나무 주걱이 대야 벽을 긁을 때 꺽꺽 낮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양념이 섞이면서 색은 더 깊어졌고 냄새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무장갑 너머로도 느껴지는 고춧가루의 미세한 입자들이 손바닥을 부드럽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양념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붙으며 무르익은 가을의 무게가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큰 시누이 수경과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수경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왔어. 말자는 반가운 기색으로 일어났습니다. 왔냐? 거의 다 됐다. 수경은 부엌을 빙 둘러보더니 양념통부터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 집 3통, 딸네 3통,
6통만 챙겨줘. 말은 가늘고 단정했지만 내용은 무뚝뚝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 돌덩이가 대야 한가운데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은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대야가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의 땀과 양념의 기름기가 서로를 배신하듯 한순간 잡아당기다 놓았습니다. 대야가 공중에서 반 박자 정도 정지한 듯 보였고 곧바로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황 붉은 양념이 원을 그리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루 아래, 감나무 줄기, 우물가의 바가지, 심지어 말자의 베이지색 양말에도 붉은 점들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에서는 고춧가루와 젓갈의 냄새가 더 깊게 올라왔습니다. 말자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수경은 흰 블라우스 소매를 올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수경의 남편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갈을 밟으며 자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 전체가 단 한순간 온 세상의 소리를 빼앗긴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은주의 심장 소리만 둔 크게 들렸습니다. 고무장갑 안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장갑 속 땀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전기가 거꾸로 타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좁아지고 붉은 세상이 천천히 확대되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땅을 울렸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최도균이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은주가 알던 착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턱선이 단단히 잠겼고 눈빛은 두꺼운 유리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허벅지 옆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고 그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림의 진폭은 작았지만 그 안에 든 20년의 시간이 보였습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로 모든 상황을 봉합해 오던 수경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무장갑이 돼야 위를 긁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바람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도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숨. 그 호흡이 마당의 공기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혼자 했습니다. 도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날아갔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절이고 버무리고 담고 매년 20년 전화로 파이팅만 받고 사진 한 장으로 효녀가 되고 통은 6. 올해도요? 수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오해가 아니에요. 도균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는 담근 사람이 나눕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김치도 없습니다. 말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얇았지만 오래 흔들렸습니다. 말자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집 마당을 멀리서 본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수는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도균아라고 부르는 말자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는 오래된 관습이 낡아 터질 때 나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대야 옆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안쪽이 바닥에 닿자 차가운 흙의 서늘함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 손을 펼치니 손바닥의 굳은 살들이 소금에 다시 울리는 듯 아렸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눈은 뜨겁기만 했습니다. 눈물 대신 묘한 해방감이 목 뒤에서부터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너무 오래 조여둔 끈을 풀었을 때 돌아오는 피의 따뜻함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의 붉은 바닥이 갑자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색이 색으로 보였습니다.
빨강은 빨강으로. 수경의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문을 열려 했지만 복순 이장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어이쿠, 무슨 일이래? 복순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붉은 얼룩, 굳은 표정, 굳게 선 사람들. 도균이 복순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복순은 은주 곁에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은주의 손등에 붙은 양념을 살살 닦아 주었습니다. 손수건에 고추물이 번져 진홍색 꽃처럼 피었습니다. 잘했어. 복수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또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했을까. 말자는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짚고 일어나는 노의 소리가 작게 끼익 울렸습니다. 말자는 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감나무 그림자, 엎어진 대야, 붉은 물, 며느리의 손, 아들의 눈.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사진처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숨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했지. 그 말은 오래된 금고의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착하고 간단한데 사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앞으로 김장은 다 같이 합니다. 밥부터 담그기까지 모두 참여. 참여하지 않으면 김치도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말자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가고 은주의 휴대전화가 팅하고 울렸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달렸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당분간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동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의 남은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바닥의 붉은 얼룩은 해가 기울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은주는 물을 받아 붉은 얼룩을 조심히 닦아냈습니다. 수건이 슥슥 마찰음을 냈습니다. 닦여지는 자리는 조금 더 차가웠습니다. 도균이 옆에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더 부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같은 박자를 탔습니다. 슥슥 물결이 잔잔히 번졌고 냄새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해질녘 마당 한쪽에 놓인 통 2개만 남겼습니다. 은준의 몫이었습니다. 수경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정은 이미 좋아요를 몇백 개 더 받는 중이었습니다. 말자는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포겠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햇살이 마지막 금가루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 송송 썬 것에 달큰한 향이 솟았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와 향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밥상 앞에 앉자 도균이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은주를 보았습니다. 내년엔 김장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그만하자. 은주는 한 템포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놔도 나를 살릴래요. 그 문장을 말하고 나니 속이 잠깐 후벼 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딩하고 하나의 소리. 그 소리는 이 집의 공기, 그릇, 숟가락, 삐걱대는 마루, 심지어 말자의 오래된 부채까지 통과해 아주 멀리 갔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좋을 소리. 내년에 자리로 가서 그곳에 조용히 깃들 소리였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군대처럼 다정했습니다. 치르르 치르르 일정한 고르박자가 이불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은주는 잠들기 전에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아직도 희게 솟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작은 붉은 선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느 하나의 결심이 피부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픔 위에 작은 얇은 포개짐 안정감 같은 것이 깔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까의 장면을 한 번 더 재생했습니다. 붉은 대야가 떨어지는 소리, 도균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 말자의 흔들림, 복순의 수건.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밝아졌다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가 목과 가슴과 배를 지나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의 서늘함과 만나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대신 자리를 남겼습니다. 내일의 자리, 내년의 자리, 함께할 자리.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서리가 내린 날 아침, 은주는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치 속에서 발효의 작은 거품이 뽀글 올라왔습니다. 젓갈의 깊은 향에 마늘의 매운 숨과 배의 달콤함이 얇게 섞였습니다. 젓갈 속의 바다가, 마늘 속의 땅이, 배 속의 햇살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줄기 집어 올려 입에 넣자 이가 김치줄기를 끊는 소리가 뇌로 바로 전해졌습니다. 사각. 그 소리 하나로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김치는 다르네요. 도균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 김치라서 그래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싱겁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김치는 비밀 재료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규칙, 억울함이 아니라 합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공평,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함께라는 맛. 복순 이장이 들렀습니다. 털 목도리에서 세탁소의 보풀 냄새가 났습니다. 복순은 김치를 한 젓가락 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올해 김장 성공이네요. 김치도 잘 익었고 가족도 잘 익었고. 은주는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접어 넣었습니다. 올해는 익어가는 속도를 서로 맞췄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입안에서 김치가 사각하고 부서질 때 오래된 마음의 각도도 조금씩 부서져 새로 맞물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양파망 하나를 반환처럼 매달아 놓고 감을 손질했습니다. 칼끝이 감꼭지를 툭 치고 지나갈 때 작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대야를 받치던 손, 떨어지는 붉은 물소리, 그대로 굳어버린 공기, 그리고 똑같은 공기 속에서 끝내 내뱉은 한 문장. 이게 가족입니까? 그 문장이 올해를 바꾸었습니다. 내년의 사람들을, 내년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문장은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규칙이 된다는 것을. 규칙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새로움에 덜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음은 살림살이의 시작입니다. 창밖에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마당의 붉은 얼룩은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풀의 연두빛 싹이 겨울을 준비하며 붙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감을 한 줄, 또 한 줄 매달았습니다. 감들이 바람에 사각 부딪히며 작은 종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내년에는 은주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해요. 그 말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 방 안 공기를 한번 스쳤습니다. 공기가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공기에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선명하게 배웠습니다. 손의 온도, 말의 온도, 규칙의 온도, 그 모든 온도가 비슷해질 때 비로소 집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은 터져버린 대야 하나를 지나 조용히 끝났습니다. 끝남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내일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평상에 놓일 앞치마가 여러 개, 장갑이 여러 켤레, 나무도마 위로 마늘이 놓이고 누군가가 웃으며
팔을 송송 썰어 넣고 멀리서 감이 사각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 위로 함께라는 단어가 느리게 놓였습니다. 그리고 밤은 그 단어를 따뜻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아침, 창문에 성에가 얼어붙고 부엌 유리에는 하얀 김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장독대 위로 가늘게 내리는 눈발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올해 김장은 모두 참여하는 걸로. 밭일부터 담그기까지. 불참시 김치 없음. 보낸 사람 윤말자. 그 문장은 겨울 공기처럼 단단했습니다. 작년에 붉은 대야 이후 처음으로 온 변화였습니다. 도균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진짜로 다 같이 하겠네요. 그래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트럭 짐칸에 포대를 싣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길에서 타이어가 바삭 소리를 냈습니다. 밭에는 서리발이 얇은 유리탑처럼 서 있었고 배추 줄기를 잡아당기자 사각하고 맑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흙냄새와 겨울 공기가 섞인 향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 색색의 패딩 차림이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정, 수경,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 말자까지. 왔어요. 연정의 손엔 반짝이 네일 대신 흙이 묻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수경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얼어요. 하나가 웃었습니다. 말자가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껴야지. 구경만 하면 맛이 덜하더라. 그 말에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작년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복순 이장이 밭둑 위에서 외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김장이지요.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이 눈 위를 굴러 멀리 퍼졌습니다. 오후 부엌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찹쌀풀 냄비가 보글보글, 고춧가루 포대가 사각, 마늘을 다질 때마다 탁탁 소리가 겹쳤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풀은 덩어리지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해요. 연정은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행주를 문지를 때 나는 슥슥 소리 사이로 연정의 숨이 얕게 섞였습니다. 수경이 고춧가루를 풀 때 기침을 하며 웃었습니다. 코끝이 얼얼하네.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 대신 색이 예쁘죠. 젓갈 단지를 열자 방 안에 바다의 비릿한 향이 퍼졌습니다. 하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세네요. 처음엔 그래요. 버무리면 깊어져요. 은주의 말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배추가 준비되자 버무림이 시작됐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이 양념 속으로 쑥 들어가고 붉은색이 손가락 사이로 번졌습니다. 줄기 쪽부터 잎은 살살요. 네, 줄기는 꿀꺽. 잎은 살살. 연정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양념 냄새에 섞여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잠시 후 말자도 장갑을 꼈습니다. 아이고 맵구먼. 어머니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응, 손맛이란 게 이런 건가. 말자의 손이 양념에 잠기자 방 안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복순 이장이 양념통을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네요. 공평해야 김치도 맛있지요. 도균이 통을 눌러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규칙대로 담아요. 뚜껑이 딱 하고 닫히자 은주는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작년의 끝이자 새해의 시작 같았습니다. 보리차 향이 퍼졌습니다. 말자가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한 모금씩 마시고 쉬었다 합시다. 연정이 웃었습니다. 심장까지 따뜻해져요.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작년에 미안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란 말에 다들 눈길을 맞추었습니다. 해질녘
하얀 김장통들이 마당에 줄지어 섰습니다. 매직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말자, 은주, 수경, 연정, 카나.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 대신 이름이라 좋아요. 올해 김치엔 주인이 있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책임을 남기죠. 가마솥 옆에서 은주가 김치 국물을 한 모금 맛봤습니다. 혀끝에 매운맛이 닿고 뒤이어 짠맛, 그리고 배의 단맛이 따라왔습니다. 올해 김치는 유난히 달아요. 말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함께 담그면 뭐든 달지. 도균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 위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의 바삭한 마찰음이 오늘 하루의 마침표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통 위에 내려앉아 금세 녹았다가 다시 쌓였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잘 있겠네요. 김치도 가족도. 저녁 모두가 둘러앉아 김치전과 수육을 먹었습니다. 팬에서 지글지글 뒤집을 때 바스락, 그리고 김치 한 점을 고기 위에 올릴 때의 사각. 말자가 은주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이번엔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복순이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성공이네요. 김치도 가족도 잘 익었어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딱 하고 유리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은주는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은주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장통 위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올해 김치는 짜지 않았다. 억울함도 눈물도 섞이지 않았다. 손이 많을수록 양념은 얇게, 마음은 고르게 스며들었다. 가족도, 인생도 함께 버무리면 달아진다. 펜 끝이 종이를 톡 하고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의 마지막 숨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안에서는 온기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겨울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함께 익어갔습니다. 김치처럼, 사람처럼. 겨울이 깊어가도 진짜 따뜻함은 김치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나누고 마음을 버무릴 때 가족도, 인생도 조금씩 익어갑니다. 올해 그들의 김치는 짜지도 맵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빠지고 공평함이 스며든 함께의 맛이었죠. 당신의 오늘에도 함께 버무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의 라디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불빛을 함께 밝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당신의 겨울 속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